오늘은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21세기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인류는 다음 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21세기를 맞이했어요. 20세기를 관통했던 모더니즘, 그로 인한 이념 대립의 냉전으로 너무 오랜 기간 대립으로만 일관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나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동시에 인류 사회에 등장한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엄청난 매개체가 됩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단일시장 체제와 인터넷의 결합은 우리 인간들의 시계를 더욱 빠르게 가속시켰죠. 그리고 맞이한 밀레니엄은 세기말 증후군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종말론과 함께 Y2K 공포까지 겹치면서 온갖 예언서들이 총동원되기도 했었죠. 결정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낙관론적인 생각은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위기가 만든 결과는 처참했죠. 금융이라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도 애초부터 우리들의 불확실성은 이미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벌써 1950년대의 인간들은 투자와 금융에서 발생하는 이 불확실성을 수학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투자는 직관이나 경험이 아닌 그저 숫자에 불과한 데이터와 모델링을 통한 최적화의 영역이 되어버렸죠. 이미 실물 경제는 사라지고요. 오직 숫자로만 이루어진 이 투자의 설계는 그 시작부터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블랙쇼츠라고 부르는 모델의 옵션 상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는 수학에서 공학적 설계로 발전을 해버린 거죠. 지금 우리들이 그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는 이 설계는 투자의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명목하에 그 만든 사람조차도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는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이 지구별에 있는 그 누구도요, 현재 금융생태계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건 정말 AI와 똑같아요.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파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도 어제 설명을 드렸던 그 임계점이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임계점을 넘어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낸 그 뜻도 모를 수많은 파생 상품들은 정말 너무 복잡해서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이 무엇인지 금융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미 금융은요, 통제를 상실한 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금융산업이라는 신화가 사실은 언제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난리가 납니다.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건 둘째치고요. 전 세계가 다 같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지경에 이른 거예요. 만약에 국가에서 이 복잡성 때문에 파산을 그냥 허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지구별 문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일단은 막고 보자는 역할을 국가에서 자처하게 된 겁니다.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절이 될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 국가의 통제력이 강력하게 발동되면서 점점 이 지구별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엔 소위 그 음모론이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이야기가 슬슬 입에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이 파생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헤지펀드나 연금펀드, 보험사, 대형 투자은행들이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전 세계의 실물 경제가 다 같이 우르르 무너지는 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죠, 이게. 그리고 이들이 소유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미래 시장의 모든 기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회사를 살릴지 또 어떤 산업을 만들어낼지 말지 하는 미래의 모든 설계가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으니 그 음모론이 틀린 말도 아닌 거죠. 현재 전 세계 모든 돈을 빨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는 이 AI 생태계도요, 그들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는 이들 자본가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도덕성이죠. 이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정작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목될 세력들은 처벌조차 받지 않고 구제를 받았고요.
그저 소규모의 투자자나 개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워싱턴 월가 카르텔로 대표되는 엘리트 구조에 대한 강한 반발이 생겼고 이것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사실 제 전문 영역도 아닌 이 경제와 금융의 문제들을 이렇게 공부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알아야 하니까요. 모르면 당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어쩌면 뜻도 모르고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를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해법을 찾고 또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알아야만 우리가 욕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인생학교의 말하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불평불만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려면요. 명확하게 그 대상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욕을 해도 정확한 욕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욕을 해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인과의 법칙은 무섭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정리 작업에 들어갑시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그 열망들이 모이고 모여서 인간은 자유와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했고요. 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죠. 그리고 인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16세기 르네상스부터 시작된 인류의 꿈은 산업혁명과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정말 어느 정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룰 때까지 모더니즘, 즉 이념의 대립도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던 셈인 거죠. 19세기부터 시작된 효율성을 위한 수많은 쪼개기는 전문가의 시대는 만들었지만 정작 개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한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20세기 말 출현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자인 리오타르는 인류의 역사와 사회를 단 하나의 단일한 목표와 방향으로 이끌었던 거대한 이야기들, 가령 예를 들어서 계몽주의나 마르크스주의나 또 기독교 같은 이런 거대한 서사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인류를 이끌어갈 명확한 목표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끝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책임하게도 이 지식의 해체와 파편화된 작은 이야기들을 중시하면서 다양성으로 치중을 해버렸죠.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목표가 사라진 인류는 현재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터지자 사람들은 추가 수입이 정말 절실해졌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의 출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실시간으로 연결시키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이것이 바로 긱경제의 시작입니다. 우버 택시가 등장을 하고 에어앤비가 활성화됩니다. 이제는 숙박을 넘어서 배달, 전문 서비스, 프리랜서 등 모든 영역에서 긱워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이 아닌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생태계는 기존의 고용 형태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여기에 더해서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은 정부나 은행 같은 중앙 권위자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전통 은행들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서비스의 염증을 느낀 소비자들이 이 모바일과 결합이 된 핀테크로 대거 이동을 하면서 탈중앙 금융이 시작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금융은 이 중앙화된 시스템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 통제에 대한 불신이 탈중앙화의 기술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정말 기이하고 모순적인 상태에 놓여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을 해서 기존의 질서에 균열이 생겼고요. 정부와 자본가들이 그 해법을 찾지 못하자 개인들이 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이 펼쳐진 겁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서로에 대한 신용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이 지구별에 운영이 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는요. 신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금융 역시 원래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용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행복해지기 위한 인류의 꿈은 현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21세기를 공인의 시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6세기 인간의 행복을 꿈꾸면서 시작된 인류의 꿈은요, 21세기에 이르러서 어떤 사회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전 세계를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단일시장 경제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회사의 제품을 베트남, 인도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더 촘촘하게 우리를 연결시켰어요. 네팔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사는 사람과 인도의 어느 시골에 사는 사람이 연결되기까지 불과 6단계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페이스북은 이미 증명을 했고요. 지금 이 지구별은요,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만든 21세기는요, 오히려 너를 위해 살기만 하면 나는 저절로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이 이기심의 결과가 공생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처럼 공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공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인으로 살기만 하면 저절로 모두가 만족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2003년 완성이 된 게놈 프로젝트는 전 인류가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지구인은요, 서로 남이 아니에요. 한 형제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불신하고 미워해서야 되나요? 인류의 꿈이 행복이라면 이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겨우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생존의 위협 속에서만 살아야 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조건을 넘어선 겁니다. 다만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탓에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지식의 파편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죠. 내가 아는 것을 저 사람이 알 수 없고 저 사람이 아는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인류는 이렇게 거대하게 성장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환경은 다 만들어 놨으니 서로가 아는 것을 그저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이 지식이 고도화된 우리 사회의 언어는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오죽하면 지식의 저주라고까지 표현을 하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 인간의 자유와 권리 뒤에는요, 책임과 의무도 같이 따릅니다.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는 우리가 공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인류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듣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와 말하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상대방이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들의 대화는 저절로 복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무책임함은 21세기의 담론을 만들 기회를 날려버린 것에 있습니다. 21세기의 거대 담론은 명확합니다. 21세기는 공인의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공인인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